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반세기 전 1971년 대학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무작정 배낭을 메고 떠났던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보려 합니다. 사실 울릉도 여행은 저의 세계 여행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쪽구 울릉도 최고봉 성인봉에 올라 서쪽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서쪽 끝 백령도를 넘어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를 돌아 다시 미 대륙과 태평양을 건너 돌아오는 영감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50년이 지난 최근 2번을 다녀오면서 정말 많이 변한 울릉도 이야기부터 꺼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그간 울릉도는 3번, 독도는 2번을 다녀왔습니다만 반세기 전에 처음에는 포항에서, 2번째는 강릉항에서, 3번째는 동해시 묵화항에서 출항하는 배를 탔습니다. 강릉항에서 출항한 시스타호는 약 390톤에 430여 명이 타고 최대 시속 약 75km 이상 달린다고 하니 오래전 처음 포항에서 탔던 배와는 비교할 바 아니었습니다. 우선 잘생겼고 쾌적하여 편안한 가운데 바다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3시간의 항해 끝에 도착한 도동항의 주변 산세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항구의 저반 시설 등은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오징어 잡이 배들이 항구에 줄을 맨 채 출렁이는 모습은 새로운 감회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오징어 잡이 배들은 추로 준비에 분주했으며 배에서 내린 승객들은 각자의 관광버스와 숙소로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울릉도 관광 안내판 앞에 섰습니다. 안내판 옆에 이동식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배멀미 예방 특효약이라고 더덕 주스를 파는 정복순 할머니와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그제서야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포구의 정겨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형 트롤 어선의 이동조 반대와 울릉공항 건설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이 지역 사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활주로가 완성되어 새로운 차원의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울릉도 인구가 3만 명에 달하던 때도 있었지만 2020년 현재 9천여 명의 인구 중 저동 인구 약 5천여 명에 이어 2번째로 큰 도동은 2천여 명으로 울릉도 관광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울릉도 오징어는 울릉도 100여 년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지요. 그런데 최근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에서의 쌍끌이 조업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직결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를 말리는 안악내 손길을 보면서 반세기 전 오징어 잡이에 나섰다가 배멀미로 밤새 고생한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궁금하여 도동항구의 야시장으로 나오니 파도 소리와 어울린 불빛은 섬 바닷가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섬 일주도로가 2019년 3월 정식 개통하여 관광명소에 대한 접근이 편해지면서 연평균 3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 숙소 등도 고급화되었다고 하네요. 렌트한 자동차로 섬을 일주하다 보니 좋은 스타디움도 보였습니다. 조선조 태종 때부터의 울릉도 공도정책으로 빈섬이 된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 2, 3년에 한 번씩 수토사를 파견하여 관리케 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섬을 돌며 관음도와 영추산의 성물사도 둘러보며 섬의 매력에 점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가장 울릉도답게 꾸몄다는 식물공원인 예림원의 이채로운 조각품 등은 뭔가 영감을 주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섬을 일주하는 배에 승선했습니다. 배에서 바라본 해안 절벽을 깎아 만든 해안보도와 다리입니다. 배에 승선하여 섬의 아름다움에 탐복하며 환호하는 승객들입니다. 배를 따라오는 갈매기들에게 새우깡을 손끝에 쥐고 내밀면 솜씨 좋게 가로챕니다. 어떤 이는 잘못하여 갈매기에게 손가락을 물려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갈매기와 함께 동행하며 해상에서 바라보는 기암 절벽과 거친 파도가 부딪히며 내는 물보라, 코끼리바위, 송곳봉, 삼선암, 촛대봉, 사자암, 해안 일주도로, 그리고 험악한 산악지대, 관음도와 연륙교 등을 보노라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에 온 듯 합니다. 수많은 갈매기들이 고기 잡는 어선 주위를 맴돌고 있었지만 어부는 묵묵히 제 할 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안도로와 해상으로 섬을 일주하고 다시 울릉도 최고봉인 해발 984m의 성인봉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이미 반세기 전에 이곳에 올라 세계 여행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던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는 길은 화산섬이라 그런지 만만치 않은 산행이었지만 울창한 원시림을 지나 정상에 오르니 땀으로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울릉도 육상 전 지역과 해상 지역이 국가지질공원입니다만 그 안에 복내 폭포도 방문했습니다. 이외에 총연장 73.5km의 울릉도 둘레길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진짜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 제9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울릉도의 농업 현장입니다. 반세기 전에 울릉도 방문은 대학생으로서 견문을 넓히고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 방문은 2015년 우리 대학 농대 교수들의 섬지방 농촌지역을 이해하는 워크숍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2019년 6월 울릉도의 국가중요농업유산지역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으로 왔었습니다. 특히 이때 울릉도 농업기술센터도 방문하여 자료를 얻는 등의 도움을 받아 울릉도가 지닌 섬 특유의 농업 형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독도까지 방문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울릉도 농업 형태는 밭은 없고 밭농사가 해발 735m까지 행해지고 경사 20도 이상의 밭이 65%나 되는 극경사 농업이 특징입니다. 이는 고종 때인 1883년 울릉도 개청령이 내려 주민 16호에 54명이 이주하면서 시작한 평평한 나리분지 농업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해양 경관과 산림 경관이 밭농업 경사지와 어울리는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하면 먹거리로 오징어와 산채나물도 있지만 호박엿을 빼놓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엿 제조 광경도 보고 향나무 조각상도 감상했습니다. 이어 울릉도 개척령으로 처음으로 거주한 평평한 나리분지에 억새토막집과 너화집, 그리고 겨울철에 많은 적설량으로 밭작물을 보관할 수 있는 독특한 가옥 안을 들여다보며 당시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혜를 낸 농부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전통가옥 주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보며 나리분지 전망대에 오니 나리분지의 사계를 담은 아름다운 벽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괴력을 지닌 태풍과 1m 이상의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재해에 대비해야 하는 등의 예기치 않은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동 상단부의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독도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독도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와 독도 모형도는 직접 가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바로 아래에는 독도 박물관과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선 도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독도 박물관 입구에는 평생 수집한 독도 관련 자료를 기증한 초대 관장 이종학 선생의 송독비와 국제법 관련 저서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에 알린 박관숙 교수의 학독비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노래 등으로 익숙해진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삼국유사, 고려사와 일본 측 자료인 대일본사 등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료 하나를 더 추가해보면 조선 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완료한 1918년에 간행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측량 기법으로 제작한 울릉도와 독도 지도에는 죽도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면 경계로 표시하여 독도가 일본이 아닌 울릉군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이름도 역사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독도의 이름을 하나 더 한다면 태극도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독도에 갔더니 섬이 태극기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울릉도 하면 잊을 수 없는 분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리는 울릉도 최초 의사 이일선 선생입니다. 반세기 전 울릉도를 찾았을 때 혼자 배낭여행 온 학생들과 의기투합하여 일이 끝난 선생을 찾아 환담을 나누던 중 인생 좌표를 물은 우리에게 증기 기관차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물 한 방울로 시작된다며 나무리한 작은 물방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신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우리에게 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며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 5.16 혁명으로 집권한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해군 함정으로 1박 2일간 울릉도를 찾았을 때 이일선 박사를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 먼 울릉도를 찾은 이후 외딴 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963년에 정기 여객선이 취항하는 등 독도 방어를 위한 우상국 프로젝트를 밀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도 박물관에는 주한 미 공보관이었던 험프리 렌지가 만든 두 편의 다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일선 선생이 초점이 된 섬 닥터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한 미 공보관을 그만두고 3년간이나 울릉도에 거주하며 주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저 먼 외로운 섬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울릉도를 알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기에는 신화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포항에서 출항하는 울릉도행 배를 기다리기 위해 1971년 포항 바닷가에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이윽고 포항을 떠난 낡은 여객선에서 배멀미를 하는 등의 고생은 있었지만 울릉도에 도착하여 혼자 온 학생들을 만나 며칠을 같이 보내며 성인봉에도 오르고 어선으로 섬일주는 물론 하룻밤 오징어 잡이도 나서보고 이일선 박사님을 찾아 인생의 조언을 구하는 등 잊을 수 없는 많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울릉도 여행은 처음 혼자 떠난 여행으로 더 큰 여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울릉도에서 만났던 친구들, 지금도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지난 반세기 전에 울릉도에서의 기억을 되새기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행길에 많은 즐거움도 있었지만 외로움과 예기치 않은 많은 큰 어려움을 만나도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울릉도에서 경험했던 거친 파도와 기암절벽에 넘치는 센 기운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야 빠르고 좋은 배에다가 다양하고 편안한 시설로 과거와 같은 모험에 가까운 여행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레저로 변한 듯한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튼 여행은 미래로 뻗는 무한한 아이디어와 힘과 용기를 주는 뿌리 깊은 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